여보, 난 친정으로 잠깐 가 있을게.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여보, 제발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62세 김 교장.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창업이 어떻게 가족 해체와 반지하 월세방 신세까지 이어졌을까요? 저는 올해로 62세가 된 전직 중학교 교장입니다.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수학교사로 시작해서 부장교사, 교감을 거쳐 마침내 교장까지 오른 제 인생은 그야말로 모험적이고 안정적인 길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말 코로나19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 서류를 정리하던 그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교무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졸업식을 마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떳떳하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 담당 직원이 가져온 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서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12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2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매달 12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 재민이 생각났습니다. 재민이는 29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벌써 2년째 집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줄어들었다지만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시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답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으면 재민이에게 뭔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어. 아내는 빨래를 개고 있다가 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연금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목돈 있으면 또 무슨 일 벌일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재민이 앞길도 생각해야지. 이 돈으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재민이는 제 결정을 듣고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전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아버지가 3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너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재민이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학원이라도 보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재민이는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창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고기 뷔페가 정말 잘 된다고 해요.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외식할 거고요.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35년간 교육계에만 있었던 제가 갑자기 음식점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설명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공무원, 명예퇴직한 회사원, 자영업을 정리한 사람들,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본사 이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냄새가 바로 돈 냄새입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강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고기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쏟아졌습니다. 평균 월 매출 2,500만 원, 순이익률 35%, 투자 회수 기간 18개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성공 사례 동영상에서는 가맹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박 났어요.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요. 재민이는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이제 진짜 돈을 벌어볼 때가 온 건 아닐까? 상담 시간에 본사 직원이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교육자 출신이시면 사람 관리도 잘하실 테고 꼼꼼하실 테니까 정말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녀는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가 안전한 투자겠어요? 은행 이자는 1%도 안 되고 주식은 위험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확실해요. 사람들이 고기 안 먹을 리가 없잖아요.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4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맹비 5천만 원, 인테리어 1억 5천만 원, 장비 구입비 1억 원, 그리고 운영자금 1억 원 정도면 여유롭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재민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2억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 시세로 치면 8억 원은 좋게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재민이도 하고 싶어 하고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음식점을 해요? 그냥 퇴직금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35년간 안전한 길만 걸어온 제 인생. 이제는 뭔가 도전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재민이와 함께 뭔가 해보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아내도 제 뜻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정말 신중하게 해요. 무리하지 말고요. 다음 날 재민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 신용 등급과 소득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는 문제없이 대출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대출 1억 5천만 원, 총 4억 원의 자금이 마련됐습니다. 재민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저는 재민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35년간 아이들 가르치던 아버지와 젊은 에너지를 가진 아들이 만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때만큼은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오후, 저희 부자는 손을 맞잡고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사업가 김 교장의 인생 2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본사에서 추천해준 상가는 신도시 중심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120평 규모의 매장이고 2층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월 임대료가 450만 원이었는데 이 정도 입지면 하루 매출 200만 원은 가능하다는 본사 담당자의 말에 저희는 주저없이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 매일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재민이는 본사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저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35년간 학교에서 시설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공사 현장은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교장님, 여기 조명 좀 더 밝게 해야겠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조명이 어두우면 음식이 맛없어 보여요. 그 말에 조명 공사비가 300만 원 더 추가됐습니다.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다 회수됩니다.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우드 패널을 붙이고 테이블은 모두 대리석으로 교체했습니다. 주방 장비만 해도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의 제품들이었는데 품질이 보장되고 AS도 확실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민이는 본사에서 2주간의 운영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기 손질법, 밑반찬 준비, 고객 응대법, 위생관리까지 꼼꼼히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재밌어요. 재민이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직원 채용도 시작했습니다. 홀 서빙 3명, 주방 보조 2명, 계산대 1명. 본사에서는 처음부터 직원을 많이 뽑아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시급은 지역 최저임금보다 500원씩 높게 책정했습니다. 좋은 직원을 뽑으려면 대우를 잘해야 한다는 본사 매뉴얼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본사에서 화환을 10개나 보내주었고 근처 상인회에서도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재민이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고기를 손질하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떨려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35년간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떨렸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오전 11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런치 뷔페를 12,000원에 제공했는데 원래 가격은 18,000원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첫 한 달은 할인해서라도 손님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날 손님이 80명 정도 왔습니다. 매출은 96만 원이었습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본사 담당자가 격려해 줬습니다. 보통 첫 주는 어려워요. 입소문이 나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둘째 주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대기 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녁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재민이는 매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고기가 신선하다, 밑반찬이 맛있다는 얘기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첫 달 매출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임대료, 직원 급여, 식자재비, 각종 공과금을 빼고 나면 그 정도였습니다. 이 페이스면 1년 반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본사 담당자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달은 더 좋았습니다. 매출이 4,800만 원까지 올라갔고 순이익도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단골이 되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저기 고기 뷔페 정말 괜찮더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매출이 5,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평균 180명 정도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순이익은 2,200만 원. 이 정도면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아버지, 우리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가게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마감까지 지켜봤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쌓인 꼼꼼함과 성실함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점 안심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잘하시네요. 재민이도 달라진 것 같고 아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10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자 손님 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에요. 겨울에는 사람들이 외식을 좀 덜 하거든요. 본사 담당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10월 매출은 4,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이익도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나쁘지 않은 수치였지만 감소 추세가 신경 쓰였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11월에는 다시 회복될 거야. 저는 재민이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매출이 3,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평일 점심시간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북적였는데 이제는 한산한 날이 많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근처 다른 식당들도 손님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12월이었습니다. 매출이 3,200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어드니까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재민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적자 나는 것 아닐까요?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얼굴에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워했던 일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알바는 3개월이면 그만둬요. 새로 뽑으면 돼요. 본사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새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도 일이었고 서비스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12월 말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총 매출은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1억 2천만 원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반기 매출 감소 추세가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월 매출이 2,8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순이익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1월은 원래 어려운 달이에요. 2월부터는 회복될 거예요. 본사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매출이 2,500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순손실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월 고정비가 2,800만 원인데 매출이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처음으로 적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35년간 월급을 받으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직원 수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홀 서빙 3명을 2명으로, 주방 보조 2명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서비스가 늦어지고 손님들 불만이 늘어났습니다. 음식 나오는 게 너무 늦어요. 테이블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출 2,600만 원, 순손실 400만 원. 2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몇 개월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아내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봄이 오면 손님이 다시 늘어날 거야. 4월에는 정말 조금 나아졌습니다. 매출이 3,100만 원으로 올라갔고 순이익이 100만 원 나왔습니다. 역시 계절의 영향이었어요. 이제부터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5월에는 다시 2,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계절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경쟁업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반경 1km 안에 비슷한 고기 뷔페가 3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손님들이 분산된 것이었습니다. 재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사 말만 믿고 제대로 된 시장 조사도 안 하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5년간 꼼꼼하게 일해온 제가 왜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했을까요? 6월 들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방 보조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재민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재민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고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재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민이는 괜찮아요,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7월 매출은 3,500만 원으로 조금 회복됐지만 재민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재민이 쓰러지기 전에 정리합시다.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간 사업을 해보니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8월 어느 날 밤, 재민이와 둘이서 텅 빈 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민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내린 결정이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음 날 본사에 폐업 의사를 알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사에서는 만류했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3년 이내 폐업 시 위약금 감액비의 40%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1년 2개월간의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투자한 4억 원 중에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장비 처분비와 인테리어 잔존 가치 정도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1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폐업을 마친 후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100만 원, 생활비는 최소 1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었던 62세 남자가 갑자기 취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내와 재민이 사이의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재민이의 표정에서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고생한 끝에 빈손이 된 아들을 보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내의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친정으로 잠깐 가 있을게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3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저를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붙잡고 싶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4억 원을 날리고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재민이도 원룸을 얻어서 따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 구직 활동을 해볼게요. 더 이상 아버지께 부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재민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대출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은행에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되고 있습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3개월째 이자를 못 낸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매로 내놓다 보니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낮은 7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6억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새 집을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35년간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갑자기 반지하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삿짐을 나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은 돈 5억 9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연 1.5% 금리로 계산하면 1년에 885만 원, 한 달에 74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34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2세 남자를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트 야간 보안, 아파트 경비, 택배, 상하차 등 몸을 쓰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서만 살았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회 근무하며 월 27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공원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폐지 수집 등의 업무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작업복을 입고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35년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제가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를 줍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다고요? 그럼 연금 많이 받으실 텐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물어보는 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폐지 수집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골판지 1kg에 100원, 신문지 1kg에 120원. 하루 종일 열심히 해도 5천 원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장 시절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일해도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받는 27만 원과 폐지 수집으로 버는 10만 원 정도, 그리고 예금 이자 74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111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71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빠듯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어르신들과도 친해졌고 폐지 수집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떤 골판지가 돈이 되는지, 어느 시간에 어느 곳을 돌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화구연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봤습니다. 의외로 선발됐습니다. 주 1회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들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아이들과 마주하게 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라는 아이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화 구연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지만 35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만큼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아내와 연락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어서. 재민이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다 지나간 일이야. 너는 네 길을 가면 돼 라고 말해줬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피해 예방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노인복지관에서 요청이 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퇴직 후 투자, 이것만은 피하세요라는 주제로 한 달에 2에서 3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료는 한 번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제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사기 안 당할 뻔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실패한 이유들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 경험도 없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외식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순히 잘 된다더라는 말만 믿고 뛰어든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둘째, 제대로 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 경쟁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본사 말만 믿었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서 조사했다면 그 지역에 이미 비슷한 업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셋째,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름에만 잘 되는 사업인데 연중 내내 같은 매출이 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비수기 대책도 전혀 세우지 않았고요. 넷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퇴직금만으로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손해는 보지 않았을 텐데 욕심을 부린 것이 독이 됐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걱정했는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무시한 것이 결국 가족 해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실패 요인들을 강의에서 꼭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에 넣어두고 이자로만 살아가세요. 제 경험담을 들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십니다.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원 청소를 하고 오전에는 페이지를 수집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거나 강의 준비를 합니다. 주말에는 동화 구연 자원봉사를 하고요. 월 수입은 120만 원 정도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평화롭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제 집에 올 거예요?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몸 건강히 지내세요? 라고 안부만 묻습니다. 아내도 거기서 무리하지 말고 지내세요? 라고 답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재민이도 이제 제 걱정을 덜어줍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재밌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다행입니다. 제 실패가 아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교장의 퇴직금 투자 실패기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5년간 안정적인 길만 걸어온 제가 60대에 와서 이런 험한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비록 반지하에 살지만 건강하고 비록 페이지를 줍지만 떳떳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투자는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여러분은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 금융 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